안녕하세요. 책방 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당신의 공부는 틀리지 않았다입니다. 학창 시절 선생님들은 엉덩이로 공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래 앉아 오래 공부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 친구 중 엉덩이로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길었고 늘 조용한 친구여서 놀러 다니거나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법도 없었죠. 그런데 그 친구는 늘 성적이 노력하는 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그게 늘 이상했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겠죠. 오래 앉아 있다고 공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좋은 방법을 찾아 효과적으로 집중하는 법을 알아야 공부도 잘 되고 능률도 오르는 것일 테니까요. 누구는 어떤 식으로 한다더라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내게 맞는 학습법을 찾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해보는 건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내 방법이 별로였다면 더욱 그렇겠죠. 그러나 막연하게 방법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될 책이 오늘의 책, 당신의 공부는 틀리지 않았다입니다. 이 책은 노력의 질을 높이는 7가지 뇌과학 공부법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 그 7가지 방법으로 1장 인식, 공부하는 당신이 꼭 갖춰야 할 요건을, 2장은 각성, 뇌를 깨워 공부에 몰입하는 기술을, 3장에서는 몰입, 지치지 않고 오래 노력을 이어가는 힘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4장에서는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성공의 비결, 5장은 전략, 노력을 성과로 잇는 3가지 뇌 공부법, 6장은 마인드, 불안을 없애는 최강의 멘탈 회복법, 7장에서는 일상화, 공부하는 모든 일을 위한 합격을 부르는 습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챕터 마지막에는 해당 주제에 맞는 칼럼이 하나씩 붙어 있는데 이 부분도 참 재밌습니다. 오늘은 그 칼럼 중에서 재미있게 읽은 내용 2가지와 본문 내용 중에서 결국엔 합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리고 5장의 3가지 뇌 공부법 중 하나인 무의식 공부법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하는 이들에게 더 체계적으로 뇌과학 공부법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단 공부를 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뿐 아니라 자신을 개발하고 더 향상된 결과를 얻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도, 자신을 개발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오늘의 책, 당신의 공부는 틀리지 않았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공부는 타고난 재능일까, 후천적 노력일까? 뇌는 우리가 처한 환경과 경험에 영향을 받으며 적응하고 변화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뇌 가소성 또는 신경 가소성이라 부릅니다. 코알라의 뇌를 보면 전두엽 부분이 텅 비어 있습니다. 오래전 코알라의 뇌는 두개골의 크기에 맞게 꽉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단조로워지자 뇌, 특히 전두엽의 역할이 축소되었고 자연스럽게 뇌의 크기도 작아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코알라의 행동을 살펴보면 뇌가 작아진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온종일 나무에 매달려 유칼립투스 잎만 먹고 있으니까요. 먹이를 찾고 고생할 이유가 사라진 코알라의 뇌는 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뇌 가소성이라는 특징에 의해 뇌가 환경에 적응한 것이죠. 바위나 특정한 곳에 붙어서 고착 생활을 하는 말미잘 역시 뇌가 없는 대표적인 생물 중 하나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말미잘이 바닷속을 헤엄치며 살던 유충 시기에는 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머리를 바위에 박고 고착하는 시기가 되면 뇌가 사라집니다. 뇌는 복잡하고 다양한 움직임과 문제 해결을 위해 존재하는데 이제 복잡한 움직임이 필요 없어졌으니까 뇌를 버리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한 자세로 앉아 게임만 하고 자신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의 뇌는 그 환경에 맞게 뇌가 적응하며 게으르게 변할 것입니다. 반대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 필사적으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뇌는 공부에 최적화될 테고요. 물론 사람은 자극이 없더라도 코알라나 말미잘처럼
아예 뇌가 사라지는 일까지는 생기지 않겠죠. 하지만 학습의 영역에서는 그 미세한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노력하면 지능도 높아진다. 지능, 즉 IQ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변하는 거 아닌가요? 미국의 인지심리학자 레이몬드 카텔은 지능을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으로 구분했는데요. 유동성 지능은 타고나는 반사적 학습 지능이고, 언어성 지능이라고도 불리는 결정성 지능은 경험을 통해 습득한 학습 지능입니다. 어휘력이나 배경 지식은 다 결정성 지능과 관련이 깊죠. 유동성 지능은 태어나서 20대 중반까지 발달하다가 점점 쇠퇴합니다. 반면 결정성 지능은 후천적으로 경험과 지식을 습득하면서 점점 향상됩니다. 학창시절 이해하기 어려웠던 학습 내용을 성인이 된 지금 다시 살펴보면 생각보다 쉽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 이유가 바로 결정성 지능이 향상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노력과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지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혹 지긋한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는 만학도 분들이 이제 공부해서 젊은 학생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곤 합니다. 공부도 다 때가 있다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공부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유동성 지능은 쇠퇴할지 몰라도 노력에 따라 결정성 지능은 얼마든지 키울 수 있습니다. 결정성 지능은 단순 암기 영역에서는 분리할 수 있지만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을 줍니다.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쌓인 배경 지식이 새롭게 배우는 정보와 쉽게 결합되면서 이해력이 높아지죠. 이해력이 높아지면 암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높은 이해력 덕분에 새로운 지식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가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저는 공부에 타고난 재능이 전혀 상관없다는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개인차는 있고 그에 따라 들이는 노력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선천적인 재능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핑곗거리를 찾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을 합리화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공부로 좋은 성과를 내고 싶다면 뇌가 공부에 더 최적화되도록 꾸준히 집중하고 노력해보세요. 우리 뇌는 재능을 뛰어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합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저는 매일 합격 수기를 찾아 읽습니다. 합격 수기를 읽다 보면 늘 공통되는 부분을 발견합니다. 합격자들이 하나같이 자기 자신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합격자는 다들 아침에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말을 하니까 자신도 새벽 일찍 일어나 공부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일찍 일어나서 공부해 보니 오전 내내 졸기만 하더랍니다. 머지않아 무조건 일찍 일어나는 게 본인에게 잘 맞지 않고 자신은 오히려 저녁에 공부가 더 잘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기상시간을 조정하며 자신에게 가장 효율적인 기상시간을 찾았다는 겁니다. 반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이렇습니다. 아침잠이 많은 A는 좋아하는 강사의 말대로 새벽에 일어나 공부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부를 시작했죠. 공부는 잘 되었을까요? 온종일 멍한 상태가 지속되어 결국 공부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고 하니 며칠 동안 계속 꾸역꾸역 일어났어요.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공부가 제대로 될 리 없습니다. 결국 생활 리듬이 깨졌고 공부 효율은 떨어져만 갔습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은 방식을 무리하게 적용한 탓입니다. 공부하다 보면 주변에서 여러 조언을 듣게 됩니다. 물론 유익한 조언도 있지만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남의 말만 듣게 되면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게 됩니다. 시험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는
이런 시행착오가 자신에 대해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없는 수험생에게는 뼈아픈 결과로 다가옵니다.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으려면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평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에게 맞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자기 성찰 능력, 즉 자신이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깨닫는 능력이죠. 메타인지는 전전두엽에서 담당하는 능력으로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한 다음 그 결과가 내 기대와 다르면 성찰을 통해 틀린 점을 바로잡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성찰하고 점검하는 경험을 자주 할수록 전전두엽은 질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fMRI라는 3차원 영상으로 뇌를 촬영해 보니 메타인지 능력의 사용 여부에 따라 전전두엽의 피질 두께와 전체적인 부피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기 지식을 통한 자기 관리 등 메타인지 능력을 많이 사용한 사람들은 전전두엽 부위의 회백질 용량이 일반인보다 컸고 반대로 심각한 약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회백질 용량은 일반인보다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몸이 조금씩 영향을 받듯 우리 뇌도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변화합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은 우리 정신과 뇌가 마치 근육과 같다고 이야기했죠.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평가하는 습관은 자연스럽게 메타인지를 활성화합니다. 실력을 100% 발휘하는 방법. 저는 임용고시의 서술형과 논술형 시험을 준비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하며 시험 직전까지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합격하리라 생각했지만 실력이 좀처럼 늘지 않아 그 원인을 찾고자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글을 쓰는 속도가 느렸고 심지어 글을 읽고 이해하는 속도도 느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험 때 시간이 모자라고 제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만약 평소 스스로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었다면 이런 제 약점을 쉽게 보완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른 공부에 허튼 노력을 들이며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글을 읽고 쓰는 연습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시간을 아낄 수 있었을 테죠. 하지만 자기 지식이 없었기에 시험 전날까지도 내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못하고 필요 없는 공부만 쌓으려 애썼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떤 학습자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로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단 내 계획대로 실행하되 내 행동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메타인지에서는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풀면 실시간으로 나를 점검하기 정도가 되겠네요. 기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딴짓을 몇 번이나 했다라고 기록할 수도 있고 그 행동을 얼마나 지속했는지 기록할 수도 있어요. 이런 종류의 관찰법을 행동과학에서는 빈도기록법 또는 지속시간 기록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내 행동에 대해 일기처럼 기록해도 좋습니다. 누군가는 기록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효과가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니터링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안깁니다. 자신의 성향이나 습관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내가 어떤 과목에 강하고 약한지 알게 합니다. 게다가 내 행동을 스스로 감시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죠. 실시간으로 내 행동을 기록하다 보면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진 않을지 신경을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은 자기 통제력까지 향상시킵니다. 나에 대한 지식, 메타인지는 내 행동을 기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약점과 수준을 파악하는 순간 공부가 시작된다. 신경과학자이자 정신과 전문의, 뇌영상 전문가인 데니얼 에이맨은 공부하는 뇌라는 책을 통해 뇌과학의 관점에서
공부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영상 전문가답게 수많은 뇌 영상 자료를 통해 뇌 유형을 분류했고 그 유형에 따라 공부 방법도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죠. 특히 그는 공부할 내용을 각자에게 맞도록 최적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무조건 더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내용의 최적화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의견에 크게 공감합니다. 결국 공부 또한 최적화의 과정이기 때문이죠. 자기 지식이 많고 메타인지가 뛰어난 학생들은 공부하는 방식을 스스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공부 최적화가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공부해야 할 것들이 자연스럽게 보이고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지도 보이죠. 지금 내가 정말 공부가 잘 된다는 확신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내 공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공부해야 할 것들을 잘 아는 것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내게 부족한 공부를 채워나가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메타인지이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면 정말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변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공부법을 무조건 따라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잘 알고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면 많은 합격생의 합격 수기를 찾아 읽고 나와 가장 비슷한 상황이나 특징을 지닌 합격생의 공부 방법을 참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게 좀 더 최적화한 계획을 세우세요. 많은 수험생이 강의는 참 잘 듣습니다. 강의를 듣는 건 비교적 쉬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강의를 다 듣고 혼자 공부해야 하는 시점이 됐을 때는 갑자기 막막함을 토로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정확히 뭘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부분에 취약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자신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신의 수준을 잘 알고 있다면 해야 할 공부가 보이지 않을 리 없습니다. 자기 지식은 합격이라는 목적지에서 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현재 내 위치를 알아야 그에 맞게 지름길을 찾을 수 있듯이 자기 지식을 통해서 나의 위치를 잘 파악해야 합격에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 내게 맞는 공부 방법을 빠르게 한 번에 찾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봐야 그 공부법이 정말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나랑 맞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게 옳은가를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일단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국 정답을 가장 빠르게 찾는 길입니다. 영화 겨울왕국2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주인공 엘사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무의식 공부법, 자는 동안에도 뇌는 공부한다. 재구성 공부법을 통해 공부한 내용을 대부분 이해하고 기억하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잘 외워지지 않는 개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무의식을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잠, 바로 수면입니다. 잠은 하루 중 3분의 1에 가까운 시간을 차지할 만큼 우리 삶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잠은 크게 두 가지 능력을 지닙니다. 하나는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고 몸을 회복하는 능력, 다른 하나는 정보와 기억을 정리하는 능력입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억을 정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잠이 들면 뇌는 그날 경험했던 많은 정보를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불필요한 정보를 버리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죠.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진은 잠을 통해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세포가 재보정되고 학습한 내용이 더욱 단단해지며 더 나아가 그 이후 학습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면 같은 무의식을 잘 활용하면 공부한 것을 잘 기억할 뿐 아니라 이후의 학습에서도 이해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의식과 뇌의 메커니즘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하루 내내 공부했던 내용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한다면 뇌는 잠을 자는 무의식 상태에서 공부와 관련된 많은 양의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넘깁니다. 우리 뇌는 자주 떠올리는 것을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하고 그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넘기니까요. 결국 자는 동안에도 암기가 이루어지고 깨어난 후에는 이전에 어려웠던 개념도 이해가 잘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무의식의 위력을 많이 경험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온종일 고민하는 일이 많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깊이 고민하다가 잠든 다음 날에는 막혔던 생각이 어느새 정리되어 있거나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공부와 관련 없는 뉴스와 정보도 많이 접했다면 그날 밤 잠을 자는 동안에 공부와 관련된 정보보다는 나에게 더 자극적이었던 정보들 위주로 장기 기억이 형성됩니다. 공부와 관련된 정보는 오히려 잘 기억하지 못하고 다음날이 되어도 자극적인 정보에 방해를 받아 이해와 암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 정보를 최대한 멀리해야 무의식 상태에서도 공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나 저명한 학자들을 보면 자신이 집중하는 과제를 일상에서도 꾸준히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우리 무의식에 영향을 주고 우리 뇌는 그런 경험에 맞춰 공부에 최적화됩니다. 잠들기 전 공부한 것을 떠올려라. 잠들기 전에 오늘 했던 공부를 떠올리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않고 장기 기억에 저장되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잠자기 전뿐만 아니라 공부 시간 외의 일상적인 시간에서도 공부한 내용을 자주 떠올린다면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이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일상에서도 꾸준히 공부를 떠올리는 습관이 생길 것이고, 그렇다면 무의식 상태에서도 엄청난 학습 효과를 얻게 되겠죠. 이런 습관을 들이면 공부 외에도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창의성이 높아집니다. 인지심리학자 길포드는 창의성이 크게 두 가지 사고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입니다. 확산적 사고는 브레인스토밍처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떠올리는 것이고, 수렴적 사고는 논리적,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특정 과제에 대해 꾸준히 생각하고 고민하는 습관은 이러한 확산적, 수렴적 사고를 모두 자극하여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를 의외로 쉽게 해결하는 아이디어, 즉 창의성을 풍부하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무의식을 활용함으로써 통찰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과 장소에서 특정 과제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뇌의 수많은 부분을 활용하게 됩니다. 공부에서 주로 사용하는 뇌의 영역은 좌뇌의 언어 영역과 전두엽인데요. 이동하거나 운동할 때도 계속 무언가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면 우뇌가 활성화됩니다. 좌뇌에 세세하게 나무를 보며 순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있다면, 우뇌에는 멀리서 숲을 보며 각각의 문제를 연결해서 보는 능력이 있죠. 따라서 좌뇌와 우뇌를 번갈아 사용하면 다양한 문제를 연결해서 보는 통찰력이 풍부해집니다. 효율을 높이는 자투리 시간 활용법. 잠깐 쉬는 시간이나 공부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SNS를 하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보가 뇌에 들어올 때는 시상이라는 곳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시상은 정보의 거름망 역할을 하는 곳으로 수많은 정보 중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를 분류하고 정리합니다. 마치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이 내가 본 영상과 관련된 영상을 추천하듯이, 내가 자투리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와 관련된 생각이 우리 뇌에 가득 차게 됩니다. 불필요한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시상의 과부하가 걸리고 뇌는 급속도로 피로해집니다. 이후에 공부해봐도 집중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지죠. 더 큰 문제는 이것이 공부의 흐름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투리 시간은 공부의 흐름을 연결해주는 시간이 됩니다. 이전의 공부와 이후의 공부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는 거죠. 서울대학교 황농문 교수는 몰입이라는 책에서 특정한 생각을 일상에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로 몰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서 공부에 대한 생각이 일상에서 계속 이어지면 의식적인 공부뿐 아니라 무의식에서도 학습 효과가 이어지게 됩니다. 즉, 잠재적인 공부 시간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이런 습관이 깊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더 많이 공부하는 것 같은 효과를 얻는 것이죠. 과연 전교 1등이 매일 밤을 지새우며 공부만 할까요? 그도 우리와 비슷하게 시간을 보낼 겁니다. 다만 효율성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모든 수험생에게 시간은 동등하게 주어집니다. 만화 드래곤볼을 보면 주인공인 손오공이 시간과 정신의 방이라는 독특한 장소에서 수련합니다. 그 방의 가장 큰 특징은 세상과는 시간의 흐름이 달라서 그곳에서 1년이 지나는 동안 바깥은 하루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그 방에서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공부에서도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 더 큰 효과를 내는 방법이 바로 무의식 공부법입니다. 온종일 공부에 대한 생각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고 공부가 잘 안 될수록 더욱 그래야 합니다. 그런 습관이 몸에 밴다면 손오공이 시간과 정신의 방에 들어간 것처럼 무의식이 우리에게 엄청난 시간과 학습력을 선물해 줄 테니까요. 분명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의 3분의 1이란 시간을 더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효과를 볼 것입니다. 그럼 자투리 시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선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꺼내서 볼 수 있는 학습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중요하고 어려운 것,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어야 하며 요약하기를 거쳐 단어장이나 메모지에 핵심 키워드만 적습니다. 스스로 설명하고 녹음한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핵심 키워드만 보고 그 내용을 떠올리거나 유추하는 인출 과정을 거칩니다. 이 시도 자체로도 기억력을 높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그 개념을 떠올리는 시도만으로도 공부의 흐름이 연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그 내용을 내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모르는지 파악하는 계기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투리 시간만이라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쉬고 싶은데 또 공부 생각을 해야 한다니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약 자투리 시간을 공부에 활용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면 최소한 공부의 흐름을 끊는 자극적인 정보를 차단하는 것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자극적인 정보란 내 감정을 강하게 흔들어 놓는 정보를 뜻합니다. 내가 매우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글, 사진, 영상 등이 여기에 속하겠죠. 이처럼 감정과 연결된 정보는 단기 기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에 공부에 몰입하고 싶다면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뇌과학적인 공부법이 뭐냐고 묻는다면 무의식을 활용한 공부법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이런 무의식을 활용한 공부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바로 공부의 흐름을 끊지 말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의 실력이 엄청나게 늘었을 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한동안 푹 빠져 살았다고 말입니다. 몰입처럼 특정한 생각이 일상에서도 연속되는 상태를 뜻하죠. 심지어 잠을 잘 때조차 말입니다. 공부의 흐름을 놓지 않고 잘 관리한다면 공부 효율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해도 될까? 공부하면서 음악을 들으면 공부가 잘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공부가 더 잘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뇌과학 관점에서 살펴보면 두 가지 모두 이론적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음악을 들으면 공부가 방해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정보처리 이론이 있습니다. 정보처리 이론은 인간의 인지학습 과정을 컴퓨터의 정보처리 모형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컴퓨터가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인출하는 것처럼 우리 뇌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며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단기 기억의 용량은 한정되어 있어서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정보의 특성에 따라 두 개의 방을 거치게 됩니다. 하나는 언어 청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방으로 순차적인 정보를 처리하며 다른 하나는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방으로 동시적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이것을 이중 경로 또는 이중 부호화라고 하죠. 두 개의 경로로 작업하고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음악의 경우는 어떨까요? 음악은 언어 청각적인 정보이므로 순차적인 정보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책을 읽고 필기하는 행동, 즉 우리가 공부할 때의 행동들 대부분도 언어 청각적인 정보이며 순차 정보 처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음악을 들으며 공부하면 한 방에 두 개의 과제가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 한 명이 작업할 공간에 두 명이 들어가게 되니 그만큼 작업할 공간이 좁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공부는 학습에 효율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능률이 오르는 이유. 그런데 음악이나 음향 효과를 들으며 공부하면 능률이 오른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서 음악이나 음향 효과라 함은 시끄러운 음악이나 사람의 목소리가 있는 음악은 아닙니다. 악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백색 소음 같은 음악이죠. 이에 근거가 되는 이론으로 앞서 소개한 여키스 도슨 법칙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우리 뇌는 자극과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각성 수준이 달라진다고 했죠. 각성 수준이 너무 높아도 수행 능력이 떨어지고요. 이때 각성 수준을 적절히 조절하는 역할을 바로 음악이 해줄 수 있습니다. 각성 수준이 떨어지면 집중력은 약해지고 졸음이 오거나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인위적인 자극, 즉 빠른 비트의 음악이나 음향 효과를 들으면 각성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잠이 오면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 잠을 깨듯이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공부할 때를 비롯해 일상의 다양한 순간에 음악이나 음향 효과를 통해 각성 수준을 적절히 유지하며 능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너무 흥분하고 충동성이 커져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되지 않을 때는 각성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때는 느린 비트의 음악이나 서정적인 계열의 음악을 듣는다면 각성 수준을 적절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음악이 정서적인 면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계적 권위를 지닌 학술지 네이처에 실려 과학계의 주목을 받았던 연구로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IQ가 높아진다는 것이었죠. 세 집단 중 한 집단에게 10분간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려주고 나머지 집단에게는 10분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세 집단에게 지능 검사를 실시했더니 모차르트 음악을 들은 실험 집단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천재인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 우리도 함께 천재가 된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화제가 되었죠. 그러나 많은 학자의 후속 연구를 통해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꼭 모차르트의 음악이 아니라 슈베르트의 곡을 듣거나 스티븐 킹의 소설을 읽었을 때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죠. 그러나 여기서 집중해야 할 부분은 모차르트의 음악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들어도 공간 추리력이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무엇은 자신이 선호하는 음악이나 문학이었습니다. 즉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정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좋아진 기분은 실제로 뇌의 인지 능력과 각성 수준 또는 동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행위는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 활용하는 백색 소음의 효과. 그렇다면 백색 소음을 듣는 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백색 소음이란 전체적으로 균등하고 일정한 주파수 범위로 구성된 소리 또는 잡음을 뜻합니다. 여기서 균등하고 일정한 주파수의 소리라 함은 우리에게 크게 자극적인 소리는 아니란 것이죠. 백색 소음이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건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 소비자 연구 저널은 중간 정도의 소음, 즉 50에서 70데시벨의 잡음이 창의력을 향상시킨다고 발표했으며 한국산업심리학회에서는 백색 소음이 집중력을 47%, 기억력을 9.6% 높여주고 스트레스는 27.1%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백색 소음이 꼭 음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카페나 도서관 같이 자연스러운 환경 소리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일정하고 균등한 주파수를 가진 음악들이라면 백색 소음의 효과를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까지 백색 소음 없이도 공부가 잘 됐다면 그냥 해왔던 대로 계속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주변에서 들리는 지나친 기침 소리나 의자 소리, 문 닫는 소리 등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면 스트레스 받기보다 서정적인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각성 수준을 낮추면 됩니다. 반대로 너무 조용한 환경에서 잠이 쏟아진다면 잠깐 밖에 나가서 잠을 깨우고 경쾌한 비트의 음악을 들으며 각성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내 상황에 맞게 음악과 백색 소음을 사용하면 공부의 능률이 높아집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어떠세요? 본인의 공부 방식이 적절했다고 느껴지셨나요? 손금에 공부 손금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걸 보면 공부를 오래 할지를 볼 수 있다고 하던데 저는 어려서부터 손금에 공부 손금이 길어서 오래 공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게 고등교육을 받는다는 건지 긴 시간 동안 공부하게 된다는 건지 헷갈렸었는데 결론은 교육도 많이 받았고 또 동시에 오랜 시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참을 일하다가 늦게서야 석박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석사 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 정말 재미있게 즐겁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릴 때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던 공부였는데 내 스스로가 원해서 하는 공부이기 때문인지 강의를 듣고 강의를 하고 그 시간들을 준비하는 과정들까지 모두 즐거웠습니다. 어릴 때도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다면 정말 최고의 공부가 될 텐데 그 시절에 그걸 깨닫는 건 아무래도 어려운 일이겠죠. 지금 공부하고 계시다면 그 시간이 괴로운 시간이 아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좋은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 결과가 좋다면 당연히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방 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